스님의 조선 왕조 실록. 이 시간 황용사 주지 황산 스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선왕조 실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록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그 라임 사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까 싶어요. 저도 금융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가 듣기로는 라임 사태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고 큰 일이라고 들었어요. 라임이라면 사모펀드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펀드 하면 사모펀드가 있고 공모펀드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펀드 가입하세요, 아니면 증권사에서 펀드 가입하세요라는 건 대부분 공모펀드고요. 사모펀드는 그 49인 이하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제한된 돈이 없이 서로 투자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것이 사모펀드라 할 수 있죠. 사모펀드의 역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얼마 전에 블랙머니 나오는 외환은행 사태 때 이제 우리나라가 사모펀드에게 크게 이제 수업료를 엄청나게 5조 원이나 수업료를 크게 지불하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사모펀드가 뭐구나 이렇게 하면서 국내에서도 사모펀드가 많이 그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의 시장 규모가 2배 정도는 된다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번에 라임이라는 사모펀드는 4조 5천억 정도의 거대한 자본을, 4조 5천억이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그 예산이 530조 정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530조, 한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 530조가 예산인데 그 중에 4조 5천억의 자본을 금융으로 이제 이렇게 펀드로 지금 휴지 조각이 되게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비용인데요. 그 비용을 이제 이렇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사모펀드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제 돈을, 금융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하면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모펀드가 만들어지면서 이 사모펀드가 약 170개의 또 다른 사모펀드를 운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모펀드 170개 운영을 하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잘 운영을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70개의 다른 펀드들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파는 펀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은행이나 증권에 가면 무슨 펀드 사세요, 무슨 펀드 수익률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매입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투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펀드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라임에 관계된 그런 펀드를 가지고 있으면 어쩌면 잘못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 이거 정말, 아니, 멀쩡한 증권사에서, 멀쩡한 은행에서 추천한 그 펀드였는데, 펀드가 이게 뭐 그 얼마 전에 독일의 그 펀드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독일의 펀드는 투자를 잘못해서 그렇다 하지만, 요거는 지금 이제 라임 자산 운용가 펀드 운용사들이 고의적으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처음 공모했을 때는 운용을 잘못해서 고의적으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고객들이 큰 실패를 보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것이죠. 결국 이 금융시장에 이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고, 사람들은 펀드를 불신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서 금융자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발전하고 있는 금융에서 오히려 찬물을 끼얹어서 역행을 해가고 있는, 마치 민주주의가 막 발전하고 있을 때 독재하는 사람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그 시민들을 감시하고 뭐 이렇게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라임 같은 이런 사태로 금융이 막 발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물을 훅 그래 금융의 그런 것을 퇴보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람은 참 똑똑해야 되는구나. 사람은 배워야 되는구나. 보통 펀드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체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잘 모르니까 잘 아는 사람도 펀드를 하기도 하고요. 잘 모르는 사람도 펀드를 하고 하는데요. 대체로 이제 서민들은 잘 모르니까 펀드를 하거든요. 내가 뭐 주식을 알아? 내가 어디 주가가 뭔 줄 어떻게 알아? 그냥 증권사나 은행에서 추천하는 주식은 믿을만 하잖아. 그래서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손해보는 경우들이 역사 이래로 쭉 살펴보면 정말 많이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계획부동산도 아는 친구가 계획부동산을 해. 뭐 아니면 친구가 누구 계획부동산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줬어. 들어보니까 괜찮거든? 해서 이제 그래서 그 들어갔다가 큰일 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보면 부동산도 그렇고 펀드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이거 참 답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스스로 똑똑해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투자하는 것이 어떤 건지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꼭 이제 주식이나 돈이나 아니면 어떤 물건만 이렇게 그 투자의 가치를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 저 사람을 만나서 불행해. 누군가를 만나면 더 지혜로워지게 되고 누군가를 만나면 더 화가 나고 어리석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남에 대해서도 우리는 투자 가치를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시간을 내서 누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그 나락으로 아니면 나를 스트레스로 괴로움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 투자 가치가 완전히 하락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행복한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지혜로워지는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공간도 어디 가는 것도 가면 갈수록 행복하고 가면 갈수록 지혜로워지는 그런 곳에 가야 되겠죠. 이렇게 직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이제 내가 이렇게 유능하면 내가 배운 것도 많고 또 능력도 쌓아놓은 가진 기술 쌓아놓은 능력도 많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합격이 필요하겠죠. 합격도 내가 거기를 선택해서 내가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나를 취업을 시켜주는 그 사람은 나를 채용하는 거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를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체적으로 사느냐 수동적으로 사느냐 이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내가 공무원 공부를 해. 뭐 구급 공무원 공부를 해. 그러면 내가 시험을 봐. 내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시험 보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도전한 거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공했으면 내가 선택해서 공무원이 된 거고 내가 선택해서 대기업에 들어간 거고 내가 선택해서 중소기업에 들어간 거죠. 어쩔 수 없어서 나는 공무원밖에 할 게 없어서 그거 갔어. 어쩔 수 없어서 난 중소기업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지금 아무 직장도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 직장이 없는 것도 내가 선택을 한 거죠. 이 세상에 찾아보면 직장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실업자를 선택한 거죠. 내가 선택한 건 실업자. 내가 선택한 것은 출가자야. 스님도 이제 출가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선택한 건 출가한 거지. 내가 선택한 거는 뭐 이렇게 BBS 방송국에 들어온 거야. 내가 선택한 것은 KBS 방송국에 들어간 거야. 내가 선택한 것은 국가직 공무원, 군인이 된 거야. 사실은 모두 다 스스로 선택을 했죠. 그 선택이 자유로운 사람은 능력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타고난 능력과 노력이 있어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거고요. 자유롭게 선택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길러야죠. 자기 능력을 길러야죠.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물론 너무 계산적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성장하게 해주고 나를 지혜롭게 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자주 만나려고 그런 공간은 자주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임 사태 뭐 라임에서 이렇게 그 거미줄처럼 이렇게 뭐 넓게 펼쳐진 그런 이제 펀드들 170개 연관된 게 170개나 되는 펀드라는데 그 중에 내가 이제 이렇게 투자한 펀드도 있다. 야, 이런 경우는 정말 가다가 이제 무심코 가다가 그냥 똥 밟은 것처럼 아이고 참 그냥 이렇게 있는 자산을 내가 어디다 저축하기에는 그렇고 펀드다 그냥 놀았는데 아유 세상에 은행이 망해버렸네 이런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것인데요. 설사 그런 일이 있을 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그 국가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증권사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또 펀드 운영하는 사람들도 잘못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하는 것들도 있죠. 잘 알아서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많이 공부해가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중에 마지막 26번째 왕은 고종, 27번째 왕은 순종입니다. 고종 황제를 할 차례인데요. 이 고종의 앞에는 철종이죠. 철종은 일찍 죽어요. 33살에 죽습니다. 정말 이제 강화도에서 나무꾼 하다가 왕이 된 그런 그야말로 이제 신데렐라를 할 수 있는데요. 왕자리가 꼭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닌가 봅니다. 당시 안동김 씨, 풍량족 씨 이런 외척들 때문에 그런 세도가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술과 여자로만 살았대요. 무능하게. 준비되지 않은 왕이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라도 해볼까 생각을 해봤으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왕이면 이렇게 할 텐데 뭐 할 텐데 아무 생각 없이 나무만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자신을 기르지 않고 집에만 있고 뒷짐만 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능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왕을 시켜주는 사람은 없겠지만 네. 갑자기 스님 대통령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나 자신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운영하는 내 팔다리를 운영하죠. 내 머리를 운영하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에게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정치의 하나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잘 운영을 하는 나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 조절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의 조종자는 내죠. 내가 내 마음을 조정해 누가 내 마음을 조정해 주는 게 아니죠. 내가 내 마음을 조정하고 내가 내 몸을 조정하죠. 내가 강원도 가고 싶으면 내가 내 몸을 가지고 강원도 가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하와이를 가고 싶으면 내가 이렇게 하고 하와이를 가는 거죠. 내가 가고자 하면 가는 거예요. 마음도 역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즐겁고자 하면 즐거운 거고 내가 괴롭고자 하면 괴로운 거죠. 물론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나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죠. 마치 태풍이 불면 바람이 불면 늦으네 오늘 되게 추운데 이렇게 찬바람이 나에게 이렇게 불면 춥네 그렇게는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탄탄하다면 누가 나를 때려도 아이고 좀 아프고 그러네라는 거고 누가 나를 이렇게 배신해도 사람이란 게 저러다 사는 거지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큰 돈을 잃어도 흥망성쇠가 어쩌고 이러면서 그냥 돈이 있다가도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은 비록 조금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크게 내가 이렇게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거죠. 마음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운용하는 마음의 주인은 나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도 나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내가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면 상대가 나를 만나서 굉장히 기뻐할 거 아니에요.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면 되잖아요. 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싶어. 그럼 내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벌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사람들에게 내가 줄 게 없으면 웃음이라도 줘야지, 미소라도 줘야지. 상대에게 선물하는 게 미소야. 그래, 늘 웃어주고, 늘 칭찬해주고, 얼마나 그럼 늘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역시 내가 영향을 상대에게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모임 살다 보면 모임을 갖기도 하잖아요. 모임을 가지면 이제 그러면 내가 때로는 회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총무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멤버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는데, 멤버 중에 한 명이든 회장이든 총무든 맡은 바 자기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일이 있었을 때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평상시에 자기를 잘 갈고 닦고 노력을 하고 했으면 철종도 왕이 됐었을 때 새로운 것을 했을 텐데요. 고종 황제가 등극했을 때 정말 멋있는 사람이 같이 함께 정치에 참여하게 되죠. 누구겠어요? 대원군이죠. 대원군. 고종의 아버지. 고종의 아버지는 이제 사실은 이 족보를 쭉 타고 올라가면 영조 사도세자의 손주 정도 돼요. 중손주 정도? 중손주 되나? 사도세자의 손주 정도 손주가 바로 이 증손주구나. 증손주가 흥선대원 중손주 머린 거예요. 사도세자에. 이게 아버지 올라가면 사도세자예요. 결국은 그 대원군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얼마나 이렇게 그 왕이 될 사람이 없으면 그 먼 친척벌이 될 만한 대원군의 아들까지 대원군이 바로 왕 되지 못하고 한 것은 이제 그 촌수가 너무 위라서 그런 거예요. 철종보다 더 위니까 철종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위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대원군의 아들을 바로 이 왕으로 이렇게 시킨 거고요. 바로 왕으로 시키지도 않았고요. 바로 이제 그 위에 바로 위에 누구더라? 그분의 그 양자로 이렇게 삼고 나서 그렇게 해서 철종을 이어서 고종이 되는 거죠. 고종이 나이가 15살, 11살, 12살 이때쯤에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되고 나서 너무 어리니까 왕이 어리면 수렴청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수렴청정은 이렇게 그 중전 대왕대비마마, 대비마마나 대왕대비마마가 수렴청정을 하는데요. 신정왕후가 당시에 이제 제일 큰 왕실의 어른이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참 신기한 것은 신정왕후가 대원군에게 고종의 아버지에게 당신이 하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원군은 신정왕후랑 벌써 이미 서로 밀약이 있거나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나름 이제 고종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원군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를 한 거죠. 그래서 안동김치 풍량조씨 밑에서 가랭이 사이를 지나갈 정도로 그 떨어진 떡을 주워 먹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숨기고 권력에 뭐 이렇게 숨 죽이고 살았던 것이죠. 바보처럼. 그런 사이에 이제 신정왕후랑은 또 이제 좋은 관계로 해서 결국 고종이 왕이 되고 본인은 신정왕후에게 이렇게 그 신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고종에게 섭정을 하도록 유도를 했죠. 그래서 대원군이 섭정을 했는데요. 대원군에 대한 역사적 우리 현재 사람들은 별로 안 좋은 사람으로 많이 평가를 하죠. 왜냐하면 위정척사 이래가지고 세국 정책을 한 장본인이었으니까 정말 1860년대 정말 60년대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일본도 이때 개항을 해서 메이지 유신을 성공하면서 60년대 성공하거든요. 성공해서 그냥 몇 년 만에 이렇게 일본이 근대화를 이루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 중요한 시기에 쇄국을 했단 말입니다. 쇄국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민비랑 이렇게 했던 그 70년대, 80년대 모습은 1870년대, 80년대 모습은 좀 이렇게 구질구질했거든요. 대원군께서 좀 이렇게 샤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별로 좋지 않은데 사실 10년 동안 습정을 하면서 대단한 성과가 많았어요. 조선왕조 내내 하지 못했던 것들을 흥선 대원군이 한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제일 훌륭한 것은 세금을 평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후포법을 실시해서 당시 양반들은 세금을 안 냈어요. 답답하게. 모든 양반들에게도 다 세금을 내게 한 거예요. 후포법을 실시해서 양전제를 실시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서원까지 철폐를 했어요. 서원 철폐한다는 것은 거의 고려시대에 조선시대 넘어오면서 태종 이방원이 그 사원 철폐를 하면서 사원들을 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당시 절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국가 권력이 다 접수해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태종 이방원 아니면 그래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서원들을 철폐하는 건 더 어려웠죠. 왜냐하면 당시 유교 사회였잖아요. 유생들이 얼마나 빗발치듯이 반대를 했겠어요. 서원들은 유생의 지방에 거기 놀이터이면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뭐 하기도 하면서 거기에 서원 경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얽혀져 있는 그 재산들에서 나눠 먹게 하던 곳이거든요. 거기가 부패의 온상이었다고. 부패의 온상이란 말은 내 밥그릇이란 말이기도 해요. 그 밥그릇을 뺏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철폐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드디어 이제 이렇게 평등한 그런 평민과 양반이 평등한 이런 것이 실시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과거제도를 실시를 했어요. 조선 후기에 과거제도가 얼마나 엉망인지는 김삿갓 같은 이런 사람들 통해서 나타나고 또 이렇게 그 뭐지 그 평양에서 난이 있었던 그 난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난인들은 있는데 조선 후기에는 보면 이렇게 밀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양반들도 이렇게 이미 이미 기득권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멀티 사회에 진출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제도가 제도만 있지 실시는 하지 못했는데 흥선대원군이 과거제도를 또 실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게 하는 데는 안동김 씨하고 풍량조 씨를 어떻게 했는지 안동김 씨와 풍량조 씨를 잠재웠다라는 거예요. 뭐 쫓아내지는 않았겠지만 안동김 씨, 풍량조 씨도 대원군을 처음에 대원군을 거부하기보다는 대원군을 좀 밀어줬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이렇게 능력이 지금 세종대왕도 하지 못했던 세종대왕도 이렇게 세금 제도를 완전히 평평하게 이렇게 균등하게 하지 못했거든요. 세종대왕은 그 앞에 태종 이방원이 깔아놓은 이제 왕권 강화 그걸 등에 업고 이제 그 민중을 향한 선민 정책을 많이 썼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부정부패로 가득하고 기득권으로 가득한 그런 이 앞에 철종도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못했죠. 뭐 소현세자도 뭐 하다가 못했죠. 뭐 순조, 헌종 뭐 전부 다 이렇게 그 외척 세력 때문에 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일찍 죽고 막 다 그랬는데 근데 대원군이 딱 나타나자 10년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요. 정말 대단한 이제 근데 실책도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은 거죠. 실책이라면 그 경복궁을 짓는데 사실 경복궁 짓는 것도 대단한 거였어요. 임진왜란 때 불탄 1592년도에 불탄 것이 1860년대 초까지도 그냥 터만 남아 있었지. 그 왕들이 지나가면서 저기가 옛날에 경복궁이었는데 내가 이걸 짓지 못하고 이러고 있다니 그 200년 동안 계속 그 왕들이 그러고 있었는데 본인이 왕도 아닌데 본인이 대원군인데 경복궁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 후기에 그 서민들이 모금 활동을 했다니까요. 왕을 위해 그 대원군이 한다니까. 대원군의 지지가 엄청 높잖아 처음에는. 왜냐하면은 이제 세금제도 하지, 서원 철폐했지, 평민들은 살만하지. 몇십 년 동안 정조 이래로 완전히 이렇게 이 나라 살림이 평민들이 뭐 적을 거의 죽을 지경이었는데 대원군이 나타나서 그런 정책들을 평등한 정책을 쓰니까 국민들이 대원군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을 막 짓는다 하니까 여기저기 모금도 해. 뭐 심지어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이런 사람들까지 다 모금을 해서 돈을 해서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게 불이 났단 말입니다. 짓고 있는데 불이 났어. 그 얼마나 그 거금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불이 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짓는데 자금이 없잖아. 이게 아무리 이렇게 모금을 해도 이게 모금 얘기라는 게 다 충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당백전을 발행한 거죠. 이게 통화 정책을 잘못 쓴 거예요. 이제 일당 100, 이 한 양이면 이거 100.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으면 100만 원, 1000만 원권을 발행한 거야. 이제 1000만 원권을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권을 발행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 1000만 원권, 100만 원권, 1000만 원권을 발행해 가지고 막 푸니까 양적 완화를 시킨 거죠. 막 돈을 막 푸른 거야. 정부에서 이렇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가 되잖아요. 계속 그 돈의 가치가 하락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드라마 중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선샤인에서 드라마에서 보면 그 추노 2명 나오잖아. 추노 둘이 이렇게 상점을 설치해가지고 그 서양 사람이 뭘 이제 뭘 받으려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을 엽전을 한 가마 주고 10달러 10달러에 엽전 한 가마. 이렇게 환율이 이곳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쌀을 한 가마 사려면은 엽전 한 가마 있어야 돼. 이게 당백전 발행하다 보니까 인플레가 너무 심해가지고 말이 안 된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경제 뉴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출 이자율을 좀 낮추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대출을 많이 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을 그냥 두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출 규제를 엄청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대출 받기가 엄청 어려워요. 대출은 뭐 그냥 일반적인 것은 대출 받을 수 있지만 대출의 그 퍼센트도 많이 좀 떨어졌고 쉽지가 않아요. 대출 받으려면. 그 말은 이제 너무 지금까지 대출이 주택자금 대출이 너무나 이제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하는 거고요. 그럼 중국은 안 맞냐? 중국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출 규제를 완화했잖아요. 그러면 인플레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면 뭐 그렇게 조선 후기까지 그렇게까지 안 되겠지만 위기가 정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조선 후기에 당백전 발행한 것은 참 안타깝다. 이거는 이제 미리 예상치 못했던 대원군도 그 당시 통화 정책을 뭐 알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돈 많이 발행하면 좋겠지. 당장 당장 이게 납땜질하듯이 그렇게 한 거죠. 그거 하나하고 더 중요한 하나는 역시 이제 위정척사하면서 세국 정책을 한 것은 큰 잘못이다. 그리고 민비를 이번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민비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요. 민비와의 관계를 이렇게 잘 풀어내지 못해서 이것이 또 조선의 말로의 큰 실책이었다. 민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남 지역으로도 이렇게 퍼졌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더 많이 조심하시고요.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잘 하시고 얼굴에다 손을 댈 수 있으면 대지 마시고 손을 대시려면 꼭 손을 씻고 얼굴에다 손을 대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잘하셨습니다. 대구의 확진자가 대구 의료원이라는데요. 어떡해요. 아 정말.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걸요. 스님 뭐 두고 가셨어요? 핸드폰이. 녹화를 했는데 녹화도 안 끄고 어.